예, 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특별히 만든 좌담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참전의 의미와 역량, 좌담회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소문으로만 오랫동안 그 북한군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지난 10월 달 우리 국정원의 공식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북한군의 대규모 지금 관여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군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그리고 이 북한은 도대체 왜 이렇게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는지, 그리고 이 대규모 파병이 가져올 파장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관심이 정말 쏠리고 있습니다. 이 관심에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로 소개하자면 박종소 의원님 모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명지대학교에 있는 정성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서울대학에 계시는 김병로 선생님 모셨고요. KID에 있는 김규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이 네 분이 각자의 전문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네 분께서 아마 다양한 네 분의 각자의 시각에서 아마 질문을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좌담회 사회를 맡은 KPI 원장 조동준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로 선생님께서도 북한군의 파병 가능성을 오래전서부터 언급하셨는데요. 그 북한 내부에서 이미 지난 2년 동안에 걸쳐서 파병과 관련된 무슨 내부 준비라든가 어떤 징후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한 건 아니고요. 이제 2019년 2월 달에 북한하고 미국이 하노이에서 회담이 좌절되면서 김정은의 입지가 북한 내에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북한 안을 보시면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그거는 김일성과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집권을 하게 되면 지도부는 항상 경제 발전이라는 화두를 걸고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 내에서 항상 거기에 따라서 반작용이 형성이 됩니다. 안보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대한 세력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도 처음에 경제 건설로 왔다가 결국에는 약간 거기에 이제 그게 장성택과 더불어서 경제 개혁을 하려다가 좌절되고 핵개발로 쭉 가다가 다시 2018년에 4월 20일에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노선이라는 경제건설 총력 노선을 다시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협상하고 경제 발전에 대한 그쪽 그 노선을 적극 추진하려고 했는데 트럼프와 회담이 좌절된 이후에 북한 안에서는 거 봐라,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받아서 경제 개혁하는 건 어렵다. 그런데 북한 안에 어찌 보면 이제 확연하게 다른 나라처럼 어떤 두 개의 뭐 친중과 친러 그룹이 확연하게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거대하게 과거에 오랫동안 북한 안에서 러시아 모스크바 쪽에서 유학하는 아주 올드 제너레이션이 아주 폭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엘리트에. 그러니까 북한 안에는 상당 부분 친러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경제 건설 때문에 중국이 경제가 부상하면서 중국과 이제 경제 협력을 통해서 무역도 강화되고 하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국과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또 한 친중 정서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경제 개혁을 주로 추진하는 파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북한 안에도 보이지 않게 레드 앤 엑스퍼트 공산주의 사회 내에서 이념을 중시해 나갈 것이냐, 안보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 중심의 이제 경제 개혁 쪽으로 선회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가지고 계속 그 병진 노선 사이에 오랫동안 한 거의 6, 70년 정도의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정은 온 다음에도 그런 게 이제 한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하노이 회담이 좌절되면서 이제 경제 개혁 쪽이 완전히 좌절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개혁 쪽이 친중적인 성격이 있고 또 그 관료 중에 내각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노선이 좌절되면 결국엔 또 이제 득세하는 것은 안보 중심자들이 오게 되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안보 핵 개발을 하고 국방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국방 건설을 하려는 사람들은 주로 모스크바에서 과거에 공부했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러시아와 교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고 그 최근에 이제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핵 기술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업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의 사람들이 이제 2019년 2월 이후에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저는 2019년 뭐 코로나 되기 전부터도 그쪽 방향으로 상품 이제 기울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북한 안에서도 계속 이제 러시아 쪽을 지지하는 보도가 계속 내고 또 올해였던가요? 그 6월달에 푸틴이 방북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포괄적 뭐 협력 동반자 관계 그 군사 협정을 맺으면서 거기 안에 이제 사주에 아까 박성수 박사님이 얘기했지만 한 일방이 전쟁으로 이제 어떤 무력 침공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전시 상태가 되면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한 2년 동안에 쭉 이렇게 패턴을 보면 이게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겠구나. 그리고 북한도 굉장히 러시아 쪽에 군사적 지원까지 겨냥하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흐름들이 북한 안에 형성이 돼서 이제 전 러시아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군사적 협력까지 하면서 파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그 북한 내 파벌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김기철 박사님, 지금 이제 북한 파병과 관련돼 가지고서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경제적 이익과 관련돼 있는 것 같다. 그럼 정말 북한이 이렇게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될 만큼 지금 북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처럼 보이나요? 사실 북한 경제를 상황이 어떻다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제 기준점이 어떤 때보다 나쁘냐,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수치를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북한 경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다라고 하는 것은 202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대북 제재가 2016년, 17년 있은 이후에 2018년부터 지금까지 쭉 거의 6년, 7년 가까이 되고 있는 중에 2020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 봉쇄가 되면서 그게 이제 누적되면서 2022년에는 아사자가 발생했다라는 저희가 뭐 정보도 듣고 그러면서 다시 뭐 1990년대 중후반에 고난의 행군이 다시 북한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까지 있었고 국제사회에서도 뭐 유니세프나 아니면 FAO 같은 데서도 이제 북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이제 농업 생산량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평년 이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북한 경제가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고 또 이제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육로 국경이 다시 풀리면서 무역이 다시 재개되고 그래서 북한 경제 상황 지금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은 2022년만큼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전반적인 시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경제 전반적인 거에도 이런 파병이 영향이 있었겠지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북한의 외화 사정이 그 김정은과 이제 북한 당국 입장에서 파병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무역을 볼 때 지금 이제 코로나를 벗어났으면 결국 코로나 이전 지금 코로나를 벗어났지만 대북 제재는 여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18년, 19년과 23년, 24년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18년, 19년에 비해서 무역액 중에 수출액은 늘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나 이런 건 늘었는데 수입액은 여전히 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외화는 벌어야겠는데 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수요를 충분히 수입을 하지 못한다. 이야기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외화 부족 상황이 있는 것 같다. 그 많이 줄어든 부분이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료품이거든요. 뭐 대두유라든지 아니면 설탕과 같은 식료품 수입이 코로나 이전 상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북한 당국이 수입에 필요한 충분한 외화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의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KDI에서 북한 경제를 볼 때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위성 기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본 북한의 야간 조도라든지 아니면 NO2. 그래서 우리는 이제 NO2가 이산화질소인데 그건 이제 산업 활동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 활동에 NO2가 많이 있으면 그 지역의 공장과 산업 활동이 활발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세를 분석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2023년, 그러니까 2020년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북한의 이 지역을 살펴봤는데 저희가 발견한 것은 2023년 이후에
군수공장이라고 하는 지역 좌표를 저희가 잡아보고 그 지역의 야간 조도와 NO2 추세를 살펴본 결과 2023년 하반기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통일연구원에서 김정은의 현지 지도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그걸 살펴봤는데 2023년 7월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에 이제 방문한 이후로 김정은이 군수공장이라고 하는 시차를 이제 할 텐데 20년 이후로 14번 있었는데 한 번이 2022년 1월에 있었고요. 나머지 13번이 23년 8월부터 그러니까 쇼이구 국방장관이 다녀간 바로 그 다음 달부터 2024년 9월 최근까지 13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거의 군수공장은 시찰을 하지 않다가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북한 이후로 그게 이제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한 달에 한 번꼴로 되고 그게 이제 실제 저희가 관찰하고 있는 야간 조도나 아니면 NO2와 같은 생산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제 변수들과 영향을 보인다라는 걸 봤을 때는 이게 북한 경제 내부에도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산업 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게 군사를 파병하는 것과 이제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 것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화 부족이 아마 지금 북한 내에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김철 박사님께서 추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현재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들어가 있는 북한군 병종, 특수부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병종이 들어갔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배치된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지금 이제 12,000명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파병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박종수 의원님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대 피해자는 누군지 아세요? 진실입니다. 진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중에 하나가 고도의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거든요.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전투 현장을 취한 나머지 모든 가용수단, 특히 전 세계의 언론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전쟁 당사국인 두 나라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유튜버들까지 거기에 가설을 해서 검증 안 된 그냥 조회수만 높이면 되는 이런 그 가짜 뉴스들을 지금도 퍼날리고 있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서도 그걸 그대로 소개를 하는 경우, 심지어는 학자들도 그거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숫자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한군이 파병을 했고 뭐 연해주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지금 쿠르스크 쪽으로 이동을 하고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정확히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 게 훈련병이냐, 그리고 용병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전투병으로 쓰겠다면 이제 옛날 우리 월남 파병전처럼 뭐 맹호부대 아주 국민들이 직접 환송도 하고 뭐 이게 이제 파병인데 이런 형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용병일 가능성이 높는데, 용병은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다 쓰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도 무려 18,000명을 용병을 쓰고 있고 러시아도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를 하기까지는 아직은 속단하기가 빠르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특히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직접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장면들을 얼마나 정확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의 노동력은 2019년 12월 23975에 의해서 다 철수를 했는데 일부는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흑해 연안에 바로 그 돈바스하고 뭐 멀지 않는 곳이죠. 아프하지아에 한 500명에서 1000명 이상이 남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노동력이냐 아니면 전투병으로 필요시 쓸 수 있느냐. 왜냐하면 북한에는 노동력과 군인 이게 같이 이중 용도로 쓰게 돼 있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파병의 숫자가 몇 명이냐, 어디에 어떤 군인이 갔느냐, 이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지난 6월 19일 날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조약을 체결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제가 일주일 전에 모스크바를 가고 러시아에 있었는데 그때 이번 정상회담 때 가장 큰 의제는 북한 노동력 12만 명 파병이다. 파견. 뭐 상당히 신뢰 있는 그런 분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12만 명을 북한이 요구를 한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12만 명의 노동력이 단순히 노동력이냐 아니면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는 이제 북한만이 알고 러시아만이 알 거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만약 러시아에 들어간 북한군이 전투병이라면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누가 작전권을 행사하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용병이라면 그냥 러시아군이 이 작전권을 행사할 것 같고, 만약 이게 정말 국가 사이의 파병 정도의 그런 관계라면 북한군이 고위 지휘관들이 가서 그곳에서 지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지휘권과 관련된 어떤 소식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성철 교수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지금까지 나온 그 정보를 보면 러시아군의 지휘권 하에서 북한군이 활동할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로 나오는 분석과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군이 뭐 독자적 작전권을 가지고 유럽에서 활동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뭐 그로 인해서 러시아군이 또 감당할 수 있는 뭐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뭐 러시아가 이번 전쟁으로 60만 명의 사상자를 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아마 여기에서 아마 러시아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북한군을 받아들이는 걸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리는 이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점을 생각하면서 러시아가 뭐 북한군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박종원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결국에 이 신냉전 구도를 원하는 세력이 누군가라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또 더불어 러시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미 그 러시아는 뭐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여러 전쟁 관련 전투를 위한 물자를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더 이제 적극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뭐 이란과 북한과 또 나아가서 중국한테 받는 것이 러시아한테 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뭐 국제사회한테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국내 청중에게 던질 수 있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내 청중에게는 우리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방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다. 우리의 청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나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민주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 스스로에게도 국제사회한테 던질 수 있는 것은 또 우리와 연대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러시아가 얻는 이점들을 생각한다면 뭐 우리가 반대로 러시아가 잃는 것이 무엇이냐, 러시아군이 뭐 감당해야 될 뭐 피해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피해보다는 훨씬 많은 이점들이 지금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러시아에 들어간 북한 사람들이 정확히 전투병인지 아니면 용병의 형태로 간 사람인지 아니면 노동력 형태로 간 사람인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지만 전투병력 쪽에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지금까지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요. 이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럽 전장에 아시아 국가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심리적 충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유럽에 있는 국가 중에 일부가 북한 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공간 철수를 고려한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서 국제사회 입장이 어떤지 정승철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유럽과 지금 미국에서는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뭐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뭐 구체적인 아니면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리터 나토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외국 군대를 자국으로 분리되는 것은 한 세기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백악관에서도 이제 점점 이것을 북한군 파병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과 나토와 또 미국, 뭐 유럽과 미국에서는 유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하고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중국의 반응인데 처음에는 이것의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뭐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거는 그 러시아와 북한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중국은 뭐 그 약간 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게 뭐 지금 최근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미국에서 그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미국 CNN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잭 설리반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중국 측한테 일정한 역할을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그 발언이라기보다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미국의 그 안보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이 소식이 터져서 이거에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 한국의 전문가하고 미국의 전문가들 궁금했던 게 정말 이것이 군대냐, 이것이 뭐 노동자냐, 아니면은 정확하게 지금 군대가 간 것이냐 이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는 왜 이렇게 했는가, 그래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의도, 그 다음에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고 지난번 6월달에 체결했던 것이 이것을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던지는 질문들이 뭐냐면 결국에 중국의 반응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한국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중국이 이 사항에 대해서 별로 행복해할 것 같지는 않다. 여기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중국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퀘스천 마크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중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중국을 이용해서 이 북러 군사적 협력의 수준을 조금 낮추거나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미국의 기대 아니면 미국과 유럽의 기대만큼 중국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국과 유럽과 한국이 이제 비슷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서방 세계는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대체로 첫 번째 대응하는 방식이 국제사회 제재였거든요. 근데 이미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가 아주 오랫동안 시작됐기 때문에 어쩌면 북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제재 카드는 이미 다 소진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제재를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만약 제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분야에서 제재가 혹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김우철 박사님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재라는 게 이제 되게 외교적인 수단이라서 크게 이제 다자 제재, UN 차원의 이렇게 다자 제재와 이제 국가와 국가 1대1의 관계 이제 독자 제재가 있는데, 사실 다자 제재, 특히 UN 안보리 차원의 다자 제재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제 3월에 UN 안보리 대북 제재 패널 전문가 패널에 대한 그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가 비토하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각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서를 취합해서 1년에 2번씩 그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나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재를 안 하는 건 아니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관련된 기관이나 사람을 제재하지만 이게 상징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조금 어렵겠죠. 왜냐하면 사실 제재라는 것은 뭔가 원래 친했던 사이에 그만둬야지 하는데 원래 아무런 상관도 없는, 뭐 원래 북한이랑 미국이랑 무슨 교역이 많거나 친했는데 뭐 친구 관계가 끊어졌다, 그럼 타격이지만 여전히 친한 러시아, 중국은 제재를 어떻게 보면 우회할 수 있는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러브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면서 우회를 거의 이제 무시하는 것처럼 한 예로 이제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 제품이 한도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러시아가 북한에 정유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한도인 50만 배를 넘겼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걸 봐서는 사실 이제 다자체 뭐 러시아가 또 이제 유엔에서 상임 인사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23975 이후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음에는 이런 조항을 할 것이다라는 조항들이 있었는데 이제 유엔 결의안이 당연히 안 되고 있죠. 그 이후로 이런 북한의 이런 행동들이 있음에도. 그래서 사실 제재는 지금 있는 제재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잘 준수만 된다면. 근데 이제 준수되기에 지금 상황이 너무 뭐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더 제재를 할 것이냐 생각해봐라. 이거는 사실 너무 먼 미래인 것 같고, 지금 있는 제재를 어떻게 하면 잘 해서 북한이 바뀔 수 있고 대화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거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현실은 그런 것도 고민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제재 카드를 쓰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종수 의원님, 지금 러시아 안에서는 이 북한의 사람들, 어떤 노동자든 아니면 훈련병이든 아니면 용병이든 이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지금 거의 부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러시아 내에서는 이 북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 여론들이 형성돼 있는지, 어떤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북한군 파병의 그 첫 진원지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 대한민국 국정원, 그리고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사실 그러면서 왜 러시아나 북한은 가만히 있느냐, 인정하라, 뭐 이런 그 모의 압박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어불성설인 게, 군대를 파견한다, 그것도 이제 월남전처럼 공식적으로 명호부대 간다고 떠들면서 환송하는 이런 파병이 아니라면 이것도 고도의 작전이거든요. 이 작전을 그러면 밝히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러시아나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이제 훈련을 연해주에서 한다. 그러면 이걸 어떤 용도로 그 두 나라만의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데 이거를 외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북한은 왜 그러면 인정을 안 하고 러시아는 왜 인정을 안 하냐? 이거는 북한과 러시아의 양자 간의 문제거든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그걸 저는 발표를 할 수 없다고 봐요. 두 나라 간의 합의해서 하지.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지난 6월 19일 푸틴과 김정은 두 분 사이에 조약이 체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양국의 의회 비준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상이 그걸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의회 비준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러시아는 이제 상원까지 얼마 전에 됐더라고요, 어젠가. 북한은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발표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그 조약이 발표되기도 전에 어떤 그 군사 협력을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였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겠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죠. 이런 거를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체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뭐 푸틴이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왈가왈부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이나 서방에서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북한에 대한 그 러시아의 인식을 보면, 우선 그 러시아 내에서 북한 그 근로자들, 뭐 거기에 이제 군인들도 포함되죠.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아주 근면하고 또 성실하고 노동력이 아주 우수한, 뭐 주로 이제 러시아가 중앙아 쪽이나 이 중동 쪽,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많이 이 노동력들이 오는데 북한 노동력만큼 우수한 노동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북한 노동력은 서로가 감시 체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위부 직원이 와서 직접 통제를 하고 하니까 러시아에 부담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아나 중동이나 이쪽에서 온 노동력이나 그쪽 인사들은 보면 사회적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데 북한은 그럴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한국에 온 그 제가 전번 주에 그 러시아에서 오신 한반도 전문가들 만나서
그쪽의 분위기는 어떠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사실 우리도 한국이나 서방 언론 보고 안다 그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앞서가는지 모르겠다. 지금 쿠르스크에 벌써 군인이 갔다는 둥, 군대가 파병됐다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젤렌스키 대통령만 해도 몇 번 말을 번복을 했거든요. 처음에 조만간에 이제 파병이 될 거다, 쿠르스크 쪽으로. 그러다가 뒤에는 27일부터 28일 사이에 간다더라. 수렵 11,000명이 간다더라. 그러다가 뒤에는 또 부인을 했어요. 최근에는 또 부인을 하고 아직까지 파병이 안 되고 지금 러시아 어느 지역에 있다는 걸 안다. 그런 의도는 저는 이제 러시아에 어디 있다는 걸 안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제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격 무기를 주든가 그걸 허용을 하든가 이거를 달라는 이런 그 의도가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파병 문제는 고도의 지금 심리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요. 그거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거기에 같이 이제 동조를 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북한 내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병력이든 아니면 인원이 지금 이 러시아 안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정보가 알려져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북한의 공식적인 매체에서 이게 언급되고 있는지, 만약 언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이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당국은 이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로 간 것을 어떠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서 어떻게 이 주민들한테 소개하고 설득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앞서도 계속 나왔지만은 이건 이제 전쟁의 파병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푸틴 대통령이 지금 이 전쟁을 하는 그 명칭도 특수 군사 작전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수 군사 작전을 수행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 경우도 특수 군사 작전 하는데 보도하는 경우는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비공개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다 보도로 돼서 알고 있죠. 그런데 북한군이 파병되는 것은 이제 특수 군사 작전을 편다는 그런 명칭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도를 안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10,000명이 파견됐다 하면 그 파견된 가족들이 있을 테니까 그 가족들을 입단속도 하고 발설을 못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엘리트 서클에서부터 시작돼서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확산이, 그 루머나 그 소식들이 확산이 될 것은 당연하죠, 사회적으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장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알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밀리에 좀 붙여져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서서히 이제 이게 소식이 전달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전달될 때에 이 프레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우리가 베트남 참전할 때도 역시 이제 베트남에서도 남북이 이렇게 맞붙었지 않습니까? 북한 쪽도 참전했고 한국 쪽도 참전했고 이제 그런 현상이 다시 또 재현되는데, 참 이게 역사에 참 한국 남북이 이렇게 남북 전쟁뿐만 아니라 이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전쟁한다는 이것도 참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좀 착잡한 심정이고, 이번에도 그 씁쓸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제 그때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마 베트남전 참전을 이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정을 우리가 확보한다, 그게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상당히 희생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동이나 이런 거 안 일어났고 잠잠하게 이렇게 진행된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한다면, 북한 쪽에서는 경제 건설을 위해서 참전했다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북한의 분위기 지금 현재 보면 그보다는 신냉전 질서라는 것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북한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지금 현재 국제 질서가 신냉전 질서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 투쟁을 하면서 세계적인 이 시스템 속에서 이제 미 제국주의를 이제 완전히 타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상승하면서 미국을 이제 주저앉을 것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지금 여러 행보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논리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치적인 논리겠죠.
정치적인 논리를 통해서 지금 세계가 신냉전을 대결하고 있다.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치열한 지금 군사적인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뭐 조선은 사회주의 편에 서서 이 제국주의의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면 투쟁하자, 뭐 이런 식의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는 지금 현재 북한의 공식적인 멘트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계속 발전시키면서 정당화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박종수 의원께서는 북한 노동자는 러시아에서 매우 매력적으로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 북한군이 용병으로 간다면 다른 용병에 비해서 북한 사람이 특별히 더 뭔가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다른 용병에 비해서 혹시 뭐 돈을 좀 더 많이 준다든가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용병 그 공고가 2022년 9월 달에 한 번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루블화로 이제 그 급여나 보상금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때 환율로 따지면 한 월 3,000불 정도 돼요. 근데 지금 루블화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한 2,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한 용병이 가면, 군인들이 가면 2,000불을 받는다는 게 아마 그렇게 해서 나온 걸 거예요. 이미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그걸 공고를 낼 때 얼마, 그리고 또 심지어는 본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족, 부모까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게 만드는 뭐 혜택이 많습니다. 1년에 뭐 2번 연가를 주고 또 특별 보너스를 주고 뭐 아주 그런 그 군침이 도는 제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 용병에 들어가려고 많이 하는데, 아프리카나 이쪽에서 오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중동이 그래도 비교적 낫고, 중앙아도 사실은 그렇게 뭐 뛰어난 전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상당히 잘 훈련된 군인이라는 인상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한군을 만약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을 한다. 벌써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벌써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긴장을 하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월남전 파병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월남전에 참전했다고 오신 동네 아저씨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랑스럽게 따이완 하면 베트콩들, 그 당시 베트콩이죠. 예, 월맹군. 놀래서 다 도망간대요. 이 정도로 한국군이 아주 좋게 말하면 아주 잘 싸웠고, 그쪽 상대방한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거죠. 아마 북한군도 우크라이나군한테 그런 인상을 심어주지 않겠는가, 이런 그 심리전적인 차원에서 저는 한번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군을 쓰는 최대 그 메리트는 바로 자국 청년들의 희생을 그만큼 줄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번에 푸틴이 대통령 선거에서 85% 이상을 받았던 이유가, 왜 그 러시아 젊은 친구들은 전혀 그 뭐 어려움이 없거든요. 이게 러시아 내에서도 도시나 대학생이거나 그리고 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징집 대상에서 다 제외됩니다. 주로 이제 시골 오지에 있는 이런 청년들, 뭐 시골에서 빈둥빈둥 노는 이런 그 청년들이 주로 징집의 대상이 되고, 아니면 모병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시골 같은 데가 아주 지금 뭐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식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거든요. 처음에 3,000불씩 들어온다고 봤어요. 시골에서 그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우리 자식 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즐기는 거죠. 이런 그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러시아가 최근 한 10몇 년간 주변 국가하고 정기적인 그 합동 군사 훈련을 해오고 있거든요. 전 지구적으로 하고 있어요. 동방 쪽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8년 바스톡 2018년이라고 그러는데, 동방 2018년 같은 그 훈련은 한 무려 30만 명이 동원이 돼요. 거기 중국도 3,500명을 참가를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대규모 훈련을 시베리아, 극동, 태평양, 북태평양 상에서 해왔고, 심지어는 2022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인데도 그 훈련을 계속한 거예요. 그때 전 세계 14개 국가가 거기에 동참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인도도 거기에 참가를 한 거예요. 이런 정도로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라오스 2024라고 바로 그 북한군들이 최근에 그 훈련받고 있다는 그 연해주 지역, 그 지역이 바로 9월달에 라오스하고 합동훈련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그 라오스군이 아니냐는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몽골하고도 정기적으로 하는데 셀렌가 뭐 2024라 그래요. 매년 하는 이름이 틀린데 올해는 이제 몽골 내에서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훈련을 하고, 심지어는 오션 2024라고 중국하고 북태평양 북극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중해, 카스피해, 흑해, 발틱해 안 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만 그동안에 합동훈련에 공식으로 참전을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북한은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엔에 입회되기 때문에 사실 노골적으로 참전을 못했는데, 이번에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함으로 인해서 아예 공식적으로 이 북한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 그러면서 앞으로 극동 지역에서도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이 훈련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여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특히 러시아한테 매우 중요한 어떤 그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우리가 12,000명의 북한 용병이 간다면, 그리고 러시아가 앞서 언급한 용병의 조건을 조합을 해보면 약 연 5억 2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바꾸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7,200억 원 이 정도가 현금으로 북한으로 가는데, 지금까지 추정된 바에 의하면 이 돈이 노동자들한테, 그 북한 군인들한테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조선 노동장으로 이 현금이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병 대가로 받은 현금 외에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다른 뭔가 이 대가가 있는지, 이게 하려면 많은 추정이 있긴 하는데 이 추정을 넘어서 뭐 어떤 확인된 정보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병록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식으로 경제적 계산을 당연히 하게 될 테고, 모든 국가가 다 중요한 이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할 텐데, 사실 북한으로서는 지금 더 다급한 게 경제 발전을 위한 지금 달러 또는 그 루블화, 그것을 외화가 필요하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찰 위성을 발사해서 정보, 그러니까 위성 정보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전쟁을 수행하려면은 사실 정보가 없으면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대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이제 겨우 이제 정찰 위성 지금 2개인가 쏴 올렸나요? 그런 정도로 지금 인공위성 아주 조악한 게 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 이제 러시아에 의존해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 뭐 이제 군사 협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이 극동 지역에 있는 이제 정찰 위성을 통해서 정보를 받긴 하겠지만, 북한으로서는 지금 금년에도 뭐 3개 더 쏘아 올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로부터 지금 이제 기술을 더 이전받아서 러시아가 또 이렇게 정찰 위성 쏘는데 좀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더불어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아마도 심도 있게 기술 이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거기에 이제 뭐 ICBM 기술, 뭐 정찰 위성은 또 ICBM의 기술과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아까 말한 대로 경제와 안보 두가 다 필요한데,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금 김정은 주변을 맴돌고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러시아파, 안보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뭐 돈 몇 푼 더 벌어와 가지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이런 것은 저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죽는 사느냐, 배고파서 죽는 것보다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서 국가가 없어질 수도 있는, 뭐 트럼프가 왔으니까 또 어찌 될지 모르지만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로에서 안보를 좀 위주로 가서 정찰 위성을
기술을 전수받고 또 ICBM 더 발전시켜서 또 핵기술을 더 소형화해가지고 미국에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미국이 협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지 않고 어떤 그 평화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그러니까 뭐 핵 군축까지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안보의 보장, 그러니까 그 국방력을 건설하는 이런 쪽에 혈안이 돼 있지. 지금 이거 파병해가지고 지금 몇 푼 들어와가지고 경제 건설한다. 이거는 기존의 김정은과 또 약간 친중적인 성향을 가진 경제 개혁파들이 그런 구상을 하고는 있죠.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북한 내에서는 그런 세력이 압도하면서 지금 북한을 끌고 나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건 다 그런 세력들은 거의 죽었고 그래서 법제화하는 것도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그 과거에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개혁은 뭐 경제의 무슨 조그만 개혁들 말고 전체 국가 발전 전략이라는 큰 전략인 거죠. 그 전략들을 대범하게 경제 개혁적으로 가져가는 쪽이 아니고 완전히 과거 회귀형으로 냉전 시기 때 구축했던 시군 발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법제화하면서 군사 전략의 과거 형태의 자력 갱생 체제를 통해서 경제 건설도 어느 정도 하면서 어떤 군사력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국방 태세를 유지하는 이런 방식의 과거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이 다 어떤 안보 중심자들, 안보주의자들 그리고 약간 러시아 쪽에 경도되어 있는 이런 어떤 엘리트들이 장악을 하면서 발생하는 현상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사기술 전이 이런 쪽으로 그분들이 많이 그 이번에 러시아와의 관계 확대 그리고 파병 이런 부분에서도 그쪽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돈보다는 아마 군사기술 부분에서 북한이 더 많은 요구가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해 주셨습니다. 정순철 교수님, 우리가 전통적으로 국제정치학자들이 이 권위주의 국가의 군대를 보면 겉으로 보기엔 전쟁 전에는 되게 화려해 보이고 잘 싸울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실제 실전에 들어가면 완전히 아주 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대부분 보면 이 뭐 충성스러운 무능한 지휘관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그 최고 지도자가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군사 분야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런 이 무기력한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제 만약 북한 사람들이 마니체메 용병으로 갔다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군이 어느 정도의 실전 능력 같은 걸 갖추게 될지 혹시 정수선 교수님께서 보시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이게 북한의 그 뭐 경험을 쌓고 올 것인가, 실전 경험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병력이 갈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뭐 실전 경험을 통해서 북한군이 얼마나 강해질지를 지금 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군의 어떤 무능이 드러날 것이다. 뭐 이런 그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아까 조동준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내용은 이라크전 이후에 이제 많은 그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연구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에 들어갔는데 물론 미국 스스로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쉽게 이겼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봤더니 그 이라크 군이 이제 생각보다 상당히 이제 무능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뭐 정리하기로는 결국에 후세인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하지 전문성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력 없지만 충성심 있는 사람들의 군대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들 사이에 서로의 연락망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그 이유는 군이 서로 연결되어서 후세인 자신에게 공격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고자 지휘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발견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일반화되어서 민주주의 군대는 강하고 비민주주의 군대는 약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바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만약 북한 군대가 갔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제 자기 나라에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 가서 다른 지형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권위주의 군대의 어떤 무능함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열려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아까 또 나왔던 거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북한이 과연 이 뭐 파병이 될지 아니면은 자신들의 사람들을 보내는 것 속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또 러시아는 무엇을 줄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우리의 경험, 우리가 64년에 비전투병인 파병 갔고 그다음에 전투병이 65년 가서 72년 동안 머물렀던 그 기간을 보면 끊임없이 그 한미 간의 협상에 있었고, 근데 그것의 결과로서 뭐 군 현대화나 아니면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오고 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북러 간에도 끊임없는 그 협상이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오고 가고 뭐가 할 것인가를 말한다라는 것이 사실 북러 스스로도 아직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제 또 더불어서 만약에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한테 무엇을 국내에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북한 스스로 이제 정하고 또 서로 협상의 결과로 나타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용병이 러시아에 많고 그다음에 북한이 만약 정말 12,000명이 정말로 용병으로 들어온다면 이게 러시아한테도 약간의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6,061억 달러. 그리고 만약 정말로 아까 계산해 본 대로 따면 한 뭐 5억 2천만 달러가 매년 북한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뭐 연 단위로 따지면 그 외환 보유고 중에서 약 0.1%가 나가게 될 텐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러시아도 경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환을 확보해 가지고서 또 용병을 주기가 이게 어느 정도 쉬울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지금 러시아가 이와 같이 루블화가 아니라 달러로 만약 그 돈을 준다면 이거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러시아의 외환 보유 추세를 한번 살펴보니까 러우 전쟁 직전 2022년 1월에 이제 6,300억 달러였다가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제 2022년 10월에 5,470억 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억 달러.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뭐 6천억 중에 1,000억이면 뭐 버틸만하지 하지만 이게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10몇 프로가 줄은 거는 이게 비상등이 켜질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늘어서 이제 6,300억 달러,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6천억 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이게 전쟁 이후에 늘어난 이제 수출, 2023년 러시아가 수출한 것이 얼마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 러시아가 러우 전쟁 이후에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무역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무역이라는 것은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은 러시아가 발표하지 않아도 중국이 러시아에게 수출한 게 러시아의 수입이고, 거꾸로 이제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게 러시아의 수출이다, 이렇게 거꾸로 이제 거울 통계라고 하는데, 그런 통계를 보면 2023년에 중국과 러시아가 교역을 한 수치는 2,4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고, 이건 2022년 대비 26%나 늘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와 인도 2023년 교역액도 2022년 대비 전년 대비 76%나 증가한 66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연히 결제는 달러로 하겠지라고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이제 러시아는 이제 제재 때문에 스위프트라고 하는 이제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됐기 때문에 이런 은행 간 거래를 쓸 수가 없는데, 아마 중국과 러시아는 뭐 위안화 결제라든지 아니면 청산 결제 시스템 여러 가지 이제 달러가 아닌 형태로 거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브릭스라든지 이런 데서 달러가 아닌 대안 화폐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꼭 달러가 아니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달러를 보유하지 않아도 뭐 위안화라든지 이런 루블화 방식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는 아까 말씀하신 뭐 5억 달러 정도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당연히 이제 러시아는
뭘 팔았냐 그러면은 석유라든지 아니면 가스과 같은 이제 대부분 에너지 제품이고,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더 이상 비싼 돈으로 중동에서 사는 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루프홀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과연 장기화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또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외화가 분명히 조선노동당으로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북한 노동자들이 아무것도 안 받고 그 전쟁에 노동병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뭔가 돈이 주어질 것 같은데, 어쩌면 2,000달러에 해당되는 부분에 어떤 반을 주든지 아니면 2,000달러에 해당되는 부분에 얼마 부분을 결국 북한 돈으로 주게 될 텐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 북한 지금 만약 용병으로 가게 된다면 한 사람당 공식 환율로 1,000달러에 해당되는 돈을 만약 북한한테 지급한다면 추가적으로 약 96억 원 정도의 돈이 이제 새롭게 북한 시장에 풀리는데, 그리고 만약 2,000달러 정도를 모두 북한도 공식 환율로 바꿔가지고서 주면 약 한 200억 원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북한 시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추가적으로 외생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북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사실 이제 북한 군인이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사실은 없죠. 아까 이제 박종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달러, 3,000달러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모집 공고를 낸 거를 이제 루브라 달러 환율로 전환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의 이제 북한 사례를 보면 최근에 이제 2023년 말 2024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중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폭동이 있었다, 이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월급을 주지 않아서 우리가 받기로 한 월급을 전부 이제 북한 당국이 강탈해서 평양에 넘겼다. 이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화가 나서 관리인을 이렇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중국이나 러시아에 간 사람들에게는 반대급부로서 당연히 일정 부분의 월급을 줘야 되는 건데, 과연 군인들에게 물질적 보상이 필요한가? 당연히 우리는 당연히 군인이니까 물질적 보상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들이 만약에 참전 용사로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북한 당국이 물질적인 보상 외에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참전 용사로서 실전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급을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각 부대의 지휘관으로 하는 이런 비물질적 보상이 훨씬 더 북한 당국 입장에서도 좋고, 군인 개인의 입장에서도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그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근거는 없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물질적인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이게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북한 민수 경제에 돌아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든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우리가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임금을 직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북한 당국이 전부 다 사회적 이렇게 보험의 명목으로 수취를 하고 그거를 국영상점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쿠폰의 형태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아까 이제 김병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당국은 지금 시장 활동을 매우 제한하고 양곡 판매소 같은 국영 기업, 그러니까 국영 형태의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국영의 형태로 팔려고 하는데, 이런 참전 군인들에게 현금을 줘서 시장 활동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국영 상점이나 외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겠죠. 그러면 군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돈을 달러로 가서 장마당에 가서 쌀을 사 먹나 아니면 국영 상점에 가서 쿠폰을 통해 내가 쌀을 받나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선택의 제약이 생긴 거거든요. 나는 돈을 받으면 그냥 집안에다가 저축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통제력을 높이고 경제지향 통제력도 높이고, 이게 이러한 파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을 민간보다는 국가 차원으로 계속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게 특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산업 아니면 중공업, 중화학공업과 같이 특정 대부분 그런 것들은 또 국영 기업이거든요. 그런 데는 일부 경제적인 도움도 있고 파병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지만 이게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부분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까 이제 한 5억 달러라고 했는데 작년에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금액이 한 3.3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억 달러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5억 달러와 수출해서 얻는 3.3억 달러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이제 북한군이 5억 달러를 벌어들이면 북한 당국이 버는 돈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북한 당국이 수출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주로 수출하는 뭐 석탄이나 아니면 의류, 임가공 의류 아니면 이제 가발 같은 거를 이제 최근에 많이 팔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임가공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원재료를 다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그 3억 달러 안에 그 원재료 값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줘야 되는 임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트럭에 대한 운송비도 줘야 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 3.3억 달러와 북한 군인을 파병해서 받는 3억 달러는 북한 당국이 느끼기에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더 남는 거죠. 인력을 보내서 받는 3억 달러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출이 3.3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북한군을 파병해서 얻는 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게 5억 달러다라고 하면 그거는 북한 당국이 느끼는 외화 취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크다.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김병호 선생님께서는 그 우리 1960년 70년대 한국의 베트남 파병의 사례를 들으면서 뭐 사상자가 좀 발생해도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도 여전히 계속 그런 입장이신가요? 예, 약간 걱정스럽긴 하는데요. 예, 저는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뭐 자료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 군인이 한 5천 명 정도 사망했다고 대략 그렇게 들었는데 한국 내에서 뭐 그거 가지고 시위하고 폭동하고 뭐 이런 건 저는 한 건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느냐 개별적으로는 이제 각 그 가족에게 알려주겠지만 어떤 사회적인 사건으로 이게 비화될 것 같지는 않고 북한도 이제 사상자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제가 이제 북한 쪽을 이렇게 추상을 해보면 아마도 그런 가족들에게 약간 아까 우리 김규철 박사님이 얘기했나요? 이렇게 뭐 한계급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저는 북한식으로 하면 훈장을 되게 줄 거예요. 훈장을 줘서 그 가족이 이제 어디에 공헌을 했다라고 해서 훈장을 줌으로써 그냥 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약간의 물질적인 보상 조금만 해도 그 훈장과 더불어서 아직도 북한 사회가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어찌 보면 한국과 비교하면 매우 전근대적인 사회여서 그런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도 그냥 만족하지 않을까, 만족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상자 문제 그것 때문에 북한 안에서 어떤 소요가 일어나거나 민심의 이반이 일어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북한군이 만약 갔다고 가정한 상황을 두고 이것이 가져올 이제 중장기 파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북러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중국, 북한, 러시아 이 3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박정수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서방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나 한국이 중국을 앞세워서 북러 간의 관계를 이완시키려 보려는 그런 노력을 노골적으로 하는 건데 저는 참 우매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매우 효과가 없을 걸로 보는 이유가 그 냉전 당시 때는 이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소련이죠. 그 당시 때
시계추 외교를 한 거죠. 중국한테 뭘 달라야지 안 주면 러시아한테 가서 소련에 가서 타고. 그런데 그때는 그게 먹혀 들어갔던 이유가 중소 간의 관계가 불안한 적이 대부분 많았었거든요. 특히 이제 그 국경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 관계가 지속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념 문제 때문에, 예, 중국은 이제 소련은 수중주의라고 그렇게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양쪽을 오가면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많이 있었고, 그 게임이 상당히 효율적이었다고 보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나 탈냉전기에 중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옐친 말기 때부터 이미 이 국경 분쟁 문제가 해결 단계로 들어갔다가 푸틴이 들어서면서 우스리강 섬 일부를 중국에 띄워줘 버렸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국경 분쟁은 더 이상 없어진 거죠. 그리고 또 이념 문제도 이제 양측 간에 뭐 서로가 비난하고 뭐 하는 이런 주요 대상은 아니고, 오히려 탈냉전기로 들어와서 중국과 러시아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과 푸틴의 관계를 최고의 브로맨스 관계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역사상 이렇게 좋은 적이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보면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계속해야 되는데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원유, 가스, 심지어는 석탄도 지금 중국 자체 옛날 내수로 썼던 거가 부족해서 러시아에서 다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는 당연히 이제 중국으로부터 상품을, 소비 제품을 많이 도입을 해야 되는, 서로가 아주 절묘한 그런 그 호환 관계로 가는 거죠. 더군다나 또 북극해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1대1로의 중요한 하나의 그 루트가 바로 북극해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북극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데 근북극 국가다, 북극 인접 국가다, 이런 용어까지 써요. 그런 정도로 북극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인데, 이 북극 개발은 러시아가 지금 헤게모니를 쥐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매우 서로 관계가 호환적인 이런 그 상황이라는 것도, 안보도 마찬가지요. 두 나라 간의 공통적인 것이 이제 단일 패권 타파죠. 미국이라는 단일 패권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제르진스키가 충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중국과 러시아를 같이 묶지 마라, 둘 관계를 항시 분리시켜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두 나라를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쪽에 바이든의 실책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한미일 인태 전략에 대한 그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공동 대응, 심지어는 이제 북한도 거기 같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냉전 당시처럼 중러 간의 틈새를 이용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게 이제 북한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게 나눈다면 쌀은 중국, 총은 러시아, 이게 아직까지 이제 북한의 큰 대정책의 하나라고 보는 거죠. 미우나 고우나 중국으로부터 많은 식량을 뭐 공식 비용적으로 조달을 하고, 러시아로부터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받는 거죠. 이거는 냉전 당시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의 지도자가 러시아로 방문하면 반드시 방산물자 내지 그 군사기지 시설들을 방문하거든요. 근데 중국 갈 때는 단 한 번도 가지를 않아요. 중국 외교관한테 물어보니까 왜 뭐 우리가 북한하고 무기 거래나 할 이유가 없다고요. 다 러시아하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 이제 크게는 쌀 중국, 총 러시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닥이 잡혀 있는 거죠. 다만 최근에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에서 북한은 어떤 존재인가? 저는 주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한 절대 러시아는 북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아태 지역의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북한이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핵심 이익이 뭡니까? 대만 아니에요? 대만에 관한 한
김정은은 전략적 진지에서 중국에 협력을 하겠다. 대만 사태가 발생해서 대만과 본토가 싸운다. 그러면 주한 미군이 빠져나가는데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건 북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도 일정 부분 약간 소원한 관계는 있지만 그렇게 옛날 냉전 당시처럼 틀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북한은 요즘 들어와서 중국, 러시아, 이란 플러스 북한, 소위 미국의 악의 축으로 지목한 이 나라끼리 연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규철 박사님께서는 다른 모임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가 경쟁적인 관계다, 상보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이 장기적으로 북한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어쩌면 이 북한군 파병으로 얻는 이익이 북한으로 하여금 정말 필요한 계획을 미루는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정하셨는데, 그거를 우리 좀 더 세밀하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전망하시기를 이제 러우 전쟁은 어쨌든 끝날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전망인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특수 상황인 거죠. 이제 북한 입장에서 재래식 무기를 판매하고 북한군을 파병하는 거는 이제 뭐 장기화되기는 어렵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그러면 만약 장기적으로 북한과 러시아는 그동안 그러면 전쟁 이전에 어떤 경제 관계를 맺어왔나? 뭐 무역 관계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파는. 근데 러시아가 주로 수출하는 상품들과 북한이 수입하는 상품, 이제 거꾸로 북한이 수출하는 상품과 러시아가 주로 수입하는 상품을 좀 비교를 해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나마 러시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거는 일단 석유 제품, 그다음에 밀과 같은 뭐 식량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북한이 수출하는 상품이 과연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인가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로부터 품목적인 측면으로 보면 받아들일 게 좀 수입할 게 있어 보이는데, 그동안 무역을 비교해 보면 북중 무역과 북러 무역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한 30분의 1, 4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0%, 대북 제재 이후로 거의 90% 이상이 북한의 무역은 중국과 했고 나머지가 뭐 러시아,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러시아와 북한이 경제적으로 밀착돼 있고 이런 군사적인 밀착이 있다고 하지만 북한은 거의 대부분의 무역을 중국에 의지했고요. 우리가 러시아는 원유 수출국이니까 원유도 주었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북한이 수입하는 원유의 전량은 중국으로부터 오고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송유관을 통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예전에는 이제 냉전 시기에는 낮은 선봉항을 통해서 승리화학공장이라고 하는 원유를 소련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게 가동이 안 된 지가 거의 30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원유는 더 이상 안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럼 왜 안 들어오냐 보면 이제 운송에 대한 문제도 있고, 중국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산 비료나 이런 거를 들여오고 싶지만 운송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료 생산 기지는 대부분 러시아에는 유럽 쪽에 있지 극동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러시아가 많이 수출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들여오려면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까운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또 수출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 뭐 파병이라든지 아니면 재래식 무기로 인한 뭐 경제적인 이득은 아마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계속 들여올 유인이 훨씬 더 많다. 그럼 결국에 남는 것은 노동자밖에 없는 건데, 노동자라는 것도 사실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옷 만드는 공장 이런 데인데 이건 지속 가능하죠. 옷은 계속 만드니까. 근데 이제 건설 노동자 같은 경우는 뭐 전후 복구가 20년, 30년이 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를 중국에 있는 사람들만큼 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저는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보내는 만큼 보내기에는 어려울 거고 그게 장기간 지속되기에도 그게 이제 경공업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러시아도 투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만이 유일하게 이 지역에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제 주체라고 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과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방 세계와 계속 척을 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서방 세계와 어느 정도 화해를 하고 다시 석유도 팔고 가스도 팔고 아니면 한국과 다시 잘해봐서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받는 게 좋을지는 뭐 그 이후에 이건 국제 정치에 대한 얘기라서 근데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지면 아까 이제 박종수 박사님께서는 군사적인 측면에 대해서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셨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푸틴의 선택은 북한보다는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과 유럽과의 관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사건이 북한과 국제사회 관계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서는 어떤 그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정성철 교수님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김기철 박사님이 이제 트럼프의 귀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모두의 이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어떠냐라고 질문 주셨을 때, 뭐 유럽과 미국과 한국의 어떤 유사한 반응, 깊은 우려와 이 부분에 대한 정보 공유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근데 중국은 좀 모호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의 최근에 몇 년 동안의 그 국제 정치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구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됐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는 방향으로 왔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우산은 결국에 나토 인도태평양 4, 그러니까 나토 IP4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에 있는 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나토와 함께해서 유럽의 동맹과 아시아의 동맹을 연결시키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북러 군사 협력이 주는 의미는 이제 권위주의 진영에서도 아시아 세력과 이제 유럽 세력이 연결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려하는 신냉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마 이 좌담회를 열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그럼 이 모습대로 계속 갈 것이냐? 라고 하면 어저께 한국 시간으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과 미국에서의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합의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트럼프 당선인이 캠페인에서 계속 비판했던 것이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지 못한 것, 우크라이나 전쟁의 우크라이나를 돕는 형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뭐 대통령이 되면 바로 종식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푸틴이 전범이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안 하고 그 모든 사람하고 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전쟁을 빠른 시간 내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유럽에 있는 그 미국의 오랜 우방하고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안에 대해서 그 미국 내에 가장 그러면은 뭐 휴전안 같은 것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아주 구체적이고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합의하고 있는 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래도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우선은 영토 관련해서는 멈추고 그건 러시아는 상당히 반가워할 수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겠죠. 그런데 또 우크라이나한테 안전 보장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또
뭐 여러 가지 방안은 있지만 뚜렷하게 뭐 나온 건 없어요. 뭐 나토 가입을 허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 새로운 2기 행정부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할 것이고 이것이 휴전을 협상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미국이 지원을 아예 안 하는 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종식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과 미국이 뭐 지난 4년 정도 보여줬던 그런 협력의 모습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반대쪽으로 보면 이제 그 권위주의 지역 내에서의 그 공고화가 강화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아까 이제 박종수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냉전기와 다르게 북러 간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 협력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지금은 이제 뭐 제한 없는 파트너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원하는 만큼 지금 중국이 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중국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미중 관계를 관리해서 자신의 경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원하는 만큼 중국은 주지 않고 있고 그 다른 뭐 러시아가 원하는 만큼 북한이 원하는 만큼 하면서 권위주의 진영의 공고화를 이룰 것이냐 했을 때 저는 되게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4년, 그러니까 지난 4년과 다른 모습이 될 텐데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국에 그 미국 신행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펴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트럼프의 특성이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뭐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바인데 저는 이 문제를 또 다르게 보는 거는 결국에는 거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푸틴이든 김정은이든 뭐 한국의 지도자든 뭐 일본의 지도자든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거래라는 거는 결국에는 두 사람이 거래를 한다고 그러면 한 사람만 봐서는 이해할 수 없고 그 다른 한 사람이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람이 트럼프하고 거래를 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푸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거를 주면서 그럼 너 이거 줘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성사될 만한 것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뭐 한국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뭐 중국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북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금 뭐 그 북러 협력이 더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한 4년 동안 지켜왔던 거하고는 다른 모습이 펼쳐질 것이고 그러한 큰 그림 속에서 결국엔 남북 관계도 서로 같은 진영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진영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몇 년 동안 한 10년 동안 약간 익숙해져 있었던 혹시라도 신냉전의 징후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진영들이 분화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만들어진 진영이 약간 붕괴되는 듯한 모습이 아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은 거의 이제 다 가는데요. 지금 현장에 오신 분 중에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좀 적으셔가지고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참가자들은 채팅방이 안 열리나요? 예. 그러면 여기 현장에 계신 분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적으시면 적어놔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호 선생님께서는 아무리 사상자가 많이 생겨도 큰 문제가 북한에 없을 거라고 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러면 이 현재 북한 군이 아니면 용병이든 어떤 형태로 간 이 사람들이 북한 정권의 강화 쪽으로 갈 가능성에 지금 무게추를 두시는 거죠. 예, 특히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서 북한의 사상자가 많아지고 또 이게 진짜 이 전쟁이 러시아 쪽에 좀 불리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정권 안에서 북한 내에서 거기에 대한 회의론, 비판
이런 게 조금씩 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가 다 논의했지만 푸틴이 지금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푸틴이 거듭거듭 공언한 게 24시간 내에 전쟁 종결시키겠다 이렇게 화끈하게 얘기했잖아요. 너무너무 선명하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푸틴이 아니 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킨다면 저는 북한으로서는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진짜 대박 칠 수 있다. 정권이 굉장히 강화되고 정당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북한 얘기할 때 지금 여기서도 김정은 정권이 공고해질 것이냐라고 질문했지만 김정은 정권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저는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친러파에 둘러싸인 김정은 정권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혁혁이 승리를 했는데 북한을 좀 긴 호흡으로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것이 뭔가 군사 기술을 얻고 미사일 기술을 해서 핵 개발해서 이제 군사 강국으로 간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대결한다. 경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경제를 발전시켜야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는 이 강성파들이 약간 물러나고 온건한 경제 개혁 중심의 전문가 집단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형성되어야만 북한의 미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제가 이제 김정은 정권이 단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정권이 공고화되고 뭐 승리했다 이렇게 판단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둡다 북한의 그림이. 그래서 북한 안에서 보면 예를 들면 김정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경제 개혁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그동안에 북한이 군사 전략, 경제 국방 병진 노선에 의해서 북한 전체를 200개의 시군 지역으로 자력갱생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냉전 시기부터 지금까지 그 체제를 고수했던 것은 군사 전략적인 마인드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2012년에 들어오면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적어도 도 단위의 자력갱생 시스템으로 바꾸고 그래서 그 도 안에서는 좀 효율적인 시스템, 어찌 보면 시장 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 강성파들이 지배하면서 이런 구도가 실현이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노이 회담 이후에 오히려 이 과거의 형태, 그러니까 바꾸기를 신화하는 거죠. 과거의 형태를 아주 법제화를 해버렸다는 거죠. 시군 발전법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렇게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북한이 개혁을 못하겠다. 경제 개혁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어떤 처방들은 뭐 경제적으로 뭐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 뭐 발표할 수도 있는데 큰 어떤 구조적인 틀에서 안보냐 경제냐라고 했을 때 안보를 적당한 수준에서 발전을 시킨 수준에서 놓고 그 많은 여력들을 경제 건설에 투자하기 위해서 전체 시스템, 국가 시스템 자체를 좀 바꾸는 노력을 하다가 중단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계속 가다가는 북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안보에 잠식되고 만다.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어둡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시간을 보냈는데 중요한 쟁점들은 많이 다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패널 중에서 그래도 나는 요거 지금 놓친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사항들이 있으면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수 의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 뭔가 더 놓친 부분이 있다. 마지막 멘트. 예. 그 저는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제 한국하고의 관계를 보면서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수교 이후에 정상회담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러시아하고는 무려 32번을 했거든요. 지정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러시아하고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하고 우크라이나는 그냥 먼 그 나라의 하나 정도, 총리나 한번 어떠다 들리는 정도, 뭐 이런 정도인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너무 깊숙이 우리가 개입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잃는 게 얻는 것보다는 저는 더 많다고 보거든요. 과연 우리 한국 정부가 얻는 게 뭔가?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원래 한두 달 안에 끝날 줄 알았어요. 끝날 걸로 예상이 됐던 게 2월 24일 러시아가 소위 군사작전을 시작하고 나서 키우 수도 인근까지 접근을 하자 이제 바로 이스탄불 평화협상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거의 타결이 됐죠. 그런데 4월 달에 영국 존슨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정적 방문해서 무기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무려 2년 반 동안 지속이 되고 앞으로도 뭐 당분간 더 될 수도 있죠. 제2 6.25 전쟁 같은 식이 돼버렸는데 그때 저는 영국의 그 입김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이거는 다시 옛날 19세기 말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다시 전쟁이구나. 그 결과 우리는 한반도에까지 이러한 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그 각축을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이는 이런 입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저는 매우 지금 우려스럽고 모르겠어요. 푸틴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하고 관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나토하고도 한 번도 우리하고 직접적인 회담을 해본 적이 없었고 우리 정상이 지금 연속 계속 나토 정상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또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을 역사상 처음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토를 끌어들이는 이게 과연 한반도 정세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해륙국이고 또 분단국이고 통상국인데 이런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 독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저는 소위 이런 표현이 좀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고음 창날받기식 외교. 고음이 어떤 물건이 들어오면 스스로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창을 갖다 대면 당겨서 스스로 죽는 이게 이제 고음의 생리라고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해 외교의 어떤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저는 매우 우려스러워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빨리 회복하는 보다 더 고차원적인 그런 외교로 가는 그런 고차 방정식의 외교를 복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석조 교수님. 예, 뭐 저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식되는 거 아니냐, 휴전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북러 협력이라는 것도 북한과 러시아, 특별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지금의 전선에서 휴전이든 종전을 맞이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북한군을 이용하는 그런 작전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치열한 그 전투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러 간의 그 협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봤던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바로 휴전 직전에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그 상황이 지금 북한군과 연결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우철 박사님. 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건 이제 해외 노동자 파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붙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나고 이제 러시아도 이제 서방 세계와 어쨌든 화해를 하고 우리도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를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에 있는 노동자를 받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건설사
투자를 받아서 전후복구 사업에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파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꼭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물론 이제 환경이 조성된 이후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전쟁이 끝난 이후에 러시아로 하여금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계속 한다면, 계속 이제 푸시를 한다면 당연히 이게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는 것을 계속 환기시키고, 그리고 이게 이 자금이 북한 당국의 핵과 미사일 발사하는데 계속 전용된다라는 것을 계속 밝히면서, 대신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설사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파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두 번째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경제의 미래는 중국과 러시아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북한 경제를 연구해 보다 보니까 중국이 북한에게 주는 거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아니라 그럭저럭 버티게 하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미래가 되고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선 중국보다도 훨씬 더 어렵죠. 그러면 북한이 아까 이제 김병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적으로나 아니면 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어쨌든 경제가 발전해야 될 텐데, 그 경제의 미래는 당연히 도와주고 싶은 형제국인 한국이 있다. 중국이 더 이상 너희들의 경제 성장을 발전시켜줄 의도보다는 그냥 그럭저럭 현상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 장기적인 경제 발전은 아니다. 이제 올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제 아세모글레의 대표적인 연구가 결국 식민지가 어떤 식민지는 발전하고 어떤 식민지는 발전하지 못했느냐.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있는 지역은 제도도 만들고 잘해서 계속 경제 성장이 있었지만, 이제 사망률도 높고 기후가 안 좋은 지역에서는 단기적으로 그냥 뽑아 먹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제도도 이식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지역이 낙후되었다라는 게 이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인데, 그런 면에서 이걸 비유해 본다면 북한 경제를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고 그럴 의지가 있는 국가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저는 한국이다라고 항상 북한 당국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병록 선생님. 예, 저는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지속됐다면 정말 남북 우리 민족 간의 비극 중에 비극이 초래됐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가슴이 좀 착잡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트럼프를 제가 지지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된다면 될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남북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하는, 또는 그 살상 무기를 지원해서 이제 남의 민족을 죽이는데 사용되지 않는 이런 게 현실로 다가온다면 너무 좋다. 그래서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가 지금 주어졌는데, 이럴 때에 한국이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그동안에 굉장히 소원하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먼 나라로 느꼈고, 그런데 이런 기회, 아까 김규철 박사님이 얘기할 때 경제적으로 한러가 상당히 가까워질 가능성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충분히 활용해서 이 기회에 대러 외교를 좀 강화하면 좋겠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또 미국, 이 모든 나라들의 한국이 중견국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좀 외교를 잘 해서 이 신냉전 질서로 가는 이런 이 구도 속에서라도 한반도에서 서로 적대하거나 전쟁을 하지 않고 좀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좀 한국이 좀 거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통령 이하 많은 국민들이 그런 방향으로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논의가 있게 되고, 또 이런 논의를 계획하고 있는 이 사이에 미국의 그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하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논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의 관여,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질문지를 만들면서 어쩌면 제가 북한을 너무 모른다. 제가 러시아를 너무 모른다. 두 분의 북한 전문가와 그러니까 이 러시아 전문가가 답변해 주는 것은 한국 사회의 담론이랑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 대한 정말 특수성을 조금 더 이야기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중요한 쟁점들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다 다뤘다고 생각했고요. 이 쟁점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 북한의 관여에 관련된 더 폭넓은 이해가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이 해법들이 도출되는 그런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기획한 특별 자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